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285쪽이죠. 285쪽 거래처 등록. 네. 이것도 기초정보 관리에 관한 건데요. 낮은 급수에서는 거래처 등록에 관한 것이 시험에 나오죠. 그런데 우리 TAT 2급에서는 거래처 등록 이런 것은 등록된 걸 그냥 이용만 합니다. 거래처 등록이 어떤 것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기초정보관리에 가면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처 등록은 등록된 거래처 코드별로 거래처 원장 관리를 하거나 매출 시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해 매출처의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매입 시는 세금계산서나 일반 영수증에 표시된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보고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래처, 매입거래처, 매출거래처를 그냥 구분 없이 공통거래처로 등록을 하면 더 편리하죠. 그리고 거래처 등록에는 예금 관련 거래처,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 같은 거는 은행이 되겠죠. 그래서 예금 관련 거래처도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카드, 가맹점 같은 경우 또는 우리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거래처 등록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서 실습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이 프로그램 처음 쓰시는 분을 위해서 거래처 등록에 어떤 것이 등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과목 등록 제가 전체적인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그걸 못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말이죠. 전체를 클릭하면 계정 코드 전체가 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자산을 클릭한 다음에 유동자산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는 유동자산의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당좌자산을 클릭하면 101번부터 145번까지만 보여요. 여기까지가 당좌자산에서 쓰는 코드예요. 재고자산을 클릭해 보시면 146번부터 스크롤 해보면 175번까지 여기까지가 재고자산에서 쓰는 코드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쪽에 있는 코드 번호를 보면은 자릿수가 뒤에 두 개가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146이 아니라 14,6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정 과목이 앞에 세 자리 코드가 계정 과목 코드고 뒤에 두 자리 코드는 여유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계정 과목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라고 해볼까요? 복리후생비를 또 세목별로 나눠서 복리후생비를 여러 가지 항목으로 또 나누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코드를 더 세분화해서 쓸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코드가 여기 모두 5자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정 과목 일단 분류에서는 코드를 3자리, 앞에 3자리만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 500번 때, 600번 때, 700번 때, 800번 때 이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한번 판관비를 한번 눌러볼까요? 판관비. 판관비는 800번 대입니다. 그래서 801번부터 900번까지가 판매관리비 코드예요. 여기 클릭해 보시면 보세요. 801번에서 쭉 내려가면 900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700번 때는 900번 때는 어디 있느냐? 900번 때는 기타에 가면 영업의 비용에 있습니다. 영업의 비용 클릭해 보시면 931번부터 저기 960번까지가 영업의 비용에서 쓰는 코드예요. 네. 그러면 500번 때는 어디 있느냐? 여기 제조에 있어요. 제조원가라고 그랬죠? 제조원가 클릭하면 제조원가 501번부터 여기 600번까지는 제조원가에서 쓰는 코드예요. 또 도급원가가 있다고 그랬죠? 도급. 클릭하면 601번부터 700번까지는 도급원가. 분양원가. 분양원가는 701번부터 여기 800번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과 관련한다면 분양원가, 도급원가는 우리가 사용을 안 하니까 시험에 안 나오니까 700번 때, 600번 때는 쓸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 제조업이니까 500번 때 코드 앞으로 회계 처리할 때 사용할 일이 있을 거고요. 또 기타에 있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요것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 중단사업손익이라든가 법인 관련된 코드는 세무조정에 세무조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사용을 안 할 거예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은 우리가 활용을 할 거고요. 판매관리비, 당연히 많이 쓰는 계정과목입니다. 매출원가, 우리 매출원가에서 이 제품 매출원가를 사용하게 될 텐데, 제조업이니까 우리가 수동분계는 하지 않고 이런 거 전부 자동분계로 해서 사용할 때가 있을 겁니다. 매출은 영업수익이죠. 그래서 제품을 판매했다 그러면 여기 401번, 401번은 상품 매출이군요. 제품을 팔았다 그러면 404번 제품 매출. 수익계정 과목이에요. 매출에 대한 수익계정 과목. 자본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노계획 이렇게 5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눠져 있고요. 자산은 아까 보신 대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해서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로 구분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좀 낮은 급수 같은 거 시험 볼 때 계정과목 분류가 이론에 나왔는데 내가 지금 머릿속에서 분류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 프로그램 실행해가지고 여기 쭉 보시면 체계를 딱 한눈에 볼 수 있죠.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투자자산은 비유동자산이구나, 유형자산, 비유동자산이구나. 이거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교재의 일부가 여기 들어있는 셈이에요. 자, 그러면 거래처 등록에 어떤 것이 등록되어 있는가 또 보기로 했죠. 자, 여기 기초정보관리에 위에서 세 번째 거래처 등록을 보시면은요. 아까 제가 매입거래처, 매출거래처는 어디다 넣느냐? 여기 일반에다 넣는 겁니다. 여기 일반에 여기 구분을 보시면 전체라고 되어 있죠. 이 전체가 매입 매출 거래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있는 한림사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일반 거래처 1001번에 한림사. 자, 거래처 코드는요. 여기 한림사의 코드는 1001번 이렇게 읽는 겁니다. 앞에 있는 0은 무시하면 돼요. 1001번. 베스트 위는 1002번. 이렇게 코드를 앞으로 읽을 거고요. 자, 한림사를 선택해 보시면 한림사의 사업자 번호는 113-81-4117이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사업자 번호 넣을 때는요. 가운데 있는 하이폰은 입력을 안 합니다. 숫자만 입력을 해요. 10자리로 되어 있거든요. 3자리, 2자리, 5자리. 그래서 사업자 번호 입력하실 때는 하이폰 없이 여기 숫자만 입력하는 것이다. 대표자 김기동이고 전체는 무슨 뜻이라고요? 매입 또는 매출거래처 모두 그냥 전체로 한다 이거예요. 나는 매출거래처로 구분하고 싶다. 그럼 매출로 바꾸면 돼요. 그런데 대개 매출 매입을 구분해서 거래처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냥 전체 우리가 시험에서는 전체로 등록을 해놓습니다. 자, 기본사항에 보시면 한림사의 기본사항을 보시면요. 사업자 번호, 대표자 이름, 업태 종목이 빠졌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업태 종목 입력해야 되는 거고요. 주소. 그 다음에 거래처라면 적어도 전화번호 같은 거는 여기 전화번호나 팩스번호 같은 연락처 여기다 입력해 놓으면 필요할 때 여기서 이 프로그램에서 찾아보면 간단하겠죠. 거래 시작일 이런 거 정도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봅니다. 또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것은 추가사항이 하나가 또 있는데요. 추가사항에 보시면은 이 담당자 메일 주소가 아주 중요한 실무에서 담당자 메일 주소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약서 발행 같은 경우는 이 담당자 메일 주소가 없으면 전송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 메일 주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거래처 등록이 좀 누락된 것들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자, 일반 거래처는 어느 거래처를 입력한다고요?
메인 매출 거래처를 입력한다. 예,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금융거래처는 뭐냐? 예, 금융거래처. 자, 아까 일반 거래처를 클릭하고 밑에 보시면은 일반 거래처 코드는 101번부터 97999까지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거래처 클릭해 볼까요? 금융거래처 탭을 보면 지금 우리 지금 재무전자는 금융거래처가 은행이 6개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 은행이. 그래서 만약에 돈을 빌리는데 신한은행 차입금이 있고 미래은행 차입금이 있죠. 이건 이제 왜 이런 걸 차입금 이런 걸 보통 당좌 이런 걸 써주냐면 그 은행이 무슨 거래처인지를 좀 더 정확히 하려면 이렇게 은행 말고 가로 속에 차입을 위한 거래처인지 보통 예금을 운영하는 거래처인지 당좌 예금을 운영하는 거래처인지 이런 것까지 가로 안에 넣어주면 더 좋겠죠. 예, 그리고 아까 일반은 101번부터 97999까지 코드를 쓰고요. 금융은 98,000부터 99599까지 이렇게 코드가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카드 탭에 가보시면 이게 이제 신용카드사들이죠. 그래서 여기 국민카드사하고 삼성카드는 이 카드 계좌번호를 보니까 가맹점 번호예요. 가맹점 번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매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국민카드사, 삼성카드사는 매출카드사다. 가맹점이라는 얘기고 그때 밑에 BC카드하고 롯데카드는 매입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죠. 이거는 법인카드라는 얘기죠. 법인카드. 그래서 법인카드 또는 가맹점 모두 여기 카드에 거래처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오른쪽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정보까지 다 알고 있는 정보는 다 여기다 등록을 해 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 등록에서 여러분 이 아래 급수 하지 않고 바로 TAT 2급으로 오신 분들은 이 거래처 등록을 연습해 볼 기회를 놓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그냥 입력된 걸 한번 보고만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다시 교재로 가서 동그라미 7번 전기분 재무상태표. 네.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하는 곳으로 입력된 자료는 다른 자료에 자동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가장 먼저 작업을 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지금 제5기잖아요. 여기 보시면 재무전자는 지금 5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자, 만약에 여기에 있는 그 기초정보관리의 전기분 재무상태표라든가 이런 자료를 새로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된다면 2020년 이전에는 회계장부를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기로 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회계를 처리하다가 더전으로 올해부터 했다면은 아무런 그 백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요거 다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기초정보관리에 관한 걸 전부를. 그런데 만약에 2019년도에도 똑같은 이 프로그램을 썼어요. 그러면 이거는 전부 자동 완성돼요. 어떻게 자동 완성되냐면 나중에 그 연말에 회계를 모두 마친 다음에 여기 마감 후 2월이라는 요 메뉴를 가지고 지금 기초정보관리에 있는 뭐 전기분 재무상태표라든가 손익계산서라든가 원가명세서라든가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2월이 됩니다. 그래서 좀 낮은 급수에서는 이거에 대한 입력하는 것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 TAT 2급에서는 입력하는 것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한번 읽어보면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신의 코드 번호 바로 아래 코드를 선택한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회계 처리하실 때 자, 대손충당금이 109번도 대산충당금이요. 111번도 대손충당금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109번의 앞자리가 외상매출금 코드예요. 그러니까 109번 대손충당금을 쓴다는 것은 외상매출금의 차감 계정인 대손충당금이라는 얘기고 111번도 똑같은 대손충당금이에요. 그런데 이거하고 달라요. 111번의 앞자리가 110번이에요. 받으러. 그러니까 111번 대손충당금을 사용할 때는 받으러의 차감 계정이 111번을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감가상각 누계액도 감가상각 누계액이 203번도 있고 207번도 있고 그거 말고 더 있어요. 이거 말고도 예를 들은 거예요. 이 두 개도 보면은 203번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 앞번호인 202번 건물에 대한 차감 계정이요. 207번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 앞번호인 206번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을 찾을 때는 꼭 이 코드를 잘 골라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는데 이것도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입력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과거부터 이 프로그램을 썼다면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한다 그러면 일일이 전기분 그 자료를 보고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455분은 제품 매출 원가이고, 이 코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품의 매출 원가는 어떻게 산출이 되느냐 하면은 기초 제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해서 기말 제품 재고액을 뺀 것이 제품 매출 원가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요렇게 산출이 되었는가 한번 확인해 보고 가죠. 자, 여러분 여기 전기분 손익계산서 한번 클릭을 해 볼까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클릭해 보시면 우리가 제조업이기 때문에 여기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맨 위에 제품 매출 들어있고 그 밑에 제품 매출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한 내용이 오른쪽에 있는 이것을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금 전기에 매출액이 6억 7,500이고 매출원가가 4억 1,5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빼면 매출 총이익이 2억 5,95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 매출원가 요 숫자 여기 421500을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 보면 매출원가 팝업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초 제품 재고액 1,500만 원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4억 3,250만 원 두 개를 어떻게 돼요? 여기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더했죠? 이 두 개를 더해서 뭘 뺐냐면 여기 있는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죠. 3,200만 원. 그것이 맨 밑에 나와 있는 매출 원가다. 제품 매출 원가 4억 1,550만 원은 이렇게 산출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 4억 1,550만 원은 이러한 프로세스로 산출이 된다. 그걸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품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이다. 그 부분은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 그러면 선생님 이게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어디서 왔죠?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왔죠.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자, 그래서 이런 팝업창을 닫을 때는 ESC를 누르거나 여기 ESC라고 써 있죠? 아니면 X표 단추, 닫기 단추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분 손익계산서도 직접 입력을 해서 여러분이 입력을 여기다 입력하면 이게 완성이 되는데 우리 TET 2급에서는 이거 입력하는 것은 출제를 안 해요. 그래서 연습 문제가 지금 없는 거예요. 미리 다 입력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가면 전기분 원가 명세서. 전기분 원가 명세서라는 것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걸 집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산출합니다. 그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어디로 가요? 손익계산서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란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비교식 원가 명세서라는 건 전기와 단기를 비교해서 작성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조원가로 가는 것이 코드가 전부 500번대 개정 과목들이 제조원가로 다 가는 거예요. 500번대. 네, 500번대. 그래서 전기분 제조원가도 이미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 동그라미 10번 여러분 287쪽에 가면 전기분 이익잉여금은 처분계산서. 네. 그래서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전년도 법인기업의 당기순이익과 2월된 이익잉여금을 보여주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처분한 잉여금에 대한 내역들이 여기에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잉여금 처분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이 결손인 경우는 마이너스 금액으로 입력되어 있다 하는 건데요. 자, 한번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어떻게 입력되어 있는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런 거 다 드시고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 있어요.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자, 여러분 전기라 하는 것은 이게 전기니까 여기에 전기는 요 기간을 말합니다. 결산 기준 시작일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즉 제4기를 말하죠. 지금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건 제5기죠. 여기 상단에 제5기. 그러니까 전기는 제4기입니다. 그러면 제4기에 당기순이익이 1,000만 원이 있었네요. 그리고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여금은 이 제3기 때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제3기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제4기 때 당기순이익을 더하면 이것이 올해로 2월된 2월 이익잉여금이 2월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니까 이게 2월 이익잉여금이에요. 재무상태표에 보면 2월 이익잉여금이 1187만 4,200원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것이 올해로 2월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인 거예요. 요 밑에 있는 이 금액. 이걸 가지고 여기 처분 확정일자라고 있죠. 그러면 주주총회를 언제 할까요? 2020년 3월쯤에 하겠죠. 예, 가령 3월 1일 날 했다. 아니면 뭐 2월 여기 보니까 날짜 없죠. 자, 어떤 주주총회 하는 날짜가 있을 거예요. 2020년 2월 28일 날 요 1180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예. 1187만 4,200원. 이거를 우리가 현금 배당할 거냐, 주식 배당할 거냐, 아유, 조금밖에 안 되니까 무슨 배당이냐, 배당하지 말고, 그냥, 어떤 기업 합리화 적립금에다 적립을 해도 되든가, 무슨 사업 확장 적립금에 적립을 해도 되든가, 이런 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 결정한 내용을 여기다 입력해줘. 그러니까 이거 입력은 밑에 입력하는 건 언제? 예. 여기 처분 확정일에 확정이 된 사항을 이 자리에다 입력을 해주는 거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자, 닫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거래처별 초기 2월. 우리 이 기초정보관리의 맨 밑에 있죠. 거래처별 초기 2월 한번 클릭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네, 현금이나 이런 건 거래처가 없죠. 근데 당좌예금은 어때요? 당좌예금 눌러보면 오른쪽에 거래처가 있어요. 이 당좌예금 2,945만 원은 국민은행에 있는 거다. 이런 게 거래처예요. 보통예금은요. 한국은행 거. 정기예금은요. 거래처 등록 안 했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는 실무에서는 이것도 있으면 안 돼요. 정기예금도 어느 은행 건지 여기다 거래처가 등록되어 있어야 돼요. 외상매출금 클릭해 보세요. 자, 외상매출금이 우리 회사가 1억 8천인데 거래처가 여기 두 군데로 있죠. 한림사에 9천만 원, 베스트원에 9천만 원 해서 1억 8천이다. 이거. 받으러움 클릭해 볼까요? 받으러움이 100만 원인데 이것도 거래처 등록 받으러움 9천만 원. 받으러움이 9천만 원인데
거래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베스트원에 4,300, 하나기업에 3,800, 두리온스에 900만 원. 그래서 차익이 없다. 이와 같이 거래처별로 관리가 필요한 것들은 이 전기말 재무상태표에서 거래처를 다 여기다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기부터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이걸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요.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자산 부채에 대해서 거래처를 등록해 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했습니다. 자,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래처별 초기이월 읽어보면은 채권, 채무 등 거래처별로 관리가 필요한 계정 과목에 대해 각 거래처별 전기이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입력하는 것으로 입력 후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면 전기이월로 표시가 되어 있게 된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작업이 선행되어야 거래처별 초기이월을 입력할 수 있다. 그렇죠. 재무상태표가 전기분께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현금이 얼마고 현금은 거래처 필요 없으니까. 자, 보통예금이 얼마이고 외상매출금이 얼마인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처별 초기이월도 못하죠.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먼저 등록이 돼야 되고 그걸 선행하고 나서 거래처별 초기이월을 입력할 수 있는데 전기부터 이 프로그램을 썼다면 이것도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다. 그래서 전기이월로 어떻게 표시되는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거래처별 초기이월 중에 외상매출금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외상매출금이 1억 8천인데 그 중에 한림사의 9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림사의 외상매출금을 한번 조회해 볼게요. 이 9천만 원이 전기이월로 되어 있는지. 자, 전체 메뉴에 가서 거래처별 원장을 가보겠습니다. 거래처별 원장에서 1월 1일부터 4월 오늘이 27일이니까 27일 날짜로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108번 엔터 쳐가지고 모든 거래처를 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림사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전기이월 인안에 9천만 원 여기 입력되어 있죠. 전기이월 9천만 원. 차변은 뭐예요? 올해 2억 2천에 또 외상매출금이 발생한 거예요. 대변은 뭐예요? 올해 한림사로부터 외상매출금을 1억 6천5백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잔액은 뭐예요? 고로 한림사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현재 1억 4천5백이다. 이거 어떻게 구했을까요? 전기이월 9천에다가 당기의 차변 금액을 더해가지고 회수한 대변 금액을 뺐겠죠. 빼면은 요거 1억 4천5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이월에 입력된 것은 이 원장에는 전기이월란에 가는 거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해가 가셔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이 요 TAT 2급 아래 급수인 FAT 1급이나 이런 것을 하고 오셨다면 지금 이 설명은 전혀 필요가 없는 설명이에요. 다 알고 있는 건데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다. 근데 제가 지금 그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 이유는 바로 TAT 2급으로 오신 분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중에. 그래서 실습은 못 해보더라도 이렇게 이러이러한 메뉴가 이런 것입니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된다 해서 알려드린 거고요.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TAT 2급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나온다면 여기 지금 우리 교재에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 실습 문제 하나 있었죠? 그 정도는 나올런지 모르지만 다른 거는 아래 급수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TAT 2급 높은 급수에서는 안 나와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전표 처리, 전표 입력하는 거. 전표 입력하는 것은 이제 피해 갈 수가 없죠. 이거는 뭐 TAT 2급이 아니라 TAT 1급이든 뭐든 어느 급수에서나 전표 처리는 굉장히 중요한 학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과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해서 우리 연습을 해볼 텐데요. 여기 이제 그
능력 단위 전표 처리라는 건 NCS 분류에 따른 그런 능력 단위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이 전표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수행 준거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적격 증빙, 우리가 이제 거래의 증빙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알고 가야 되고요. 전표 처리라는 것은 회계상 거래를 부가가치세 여부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이 없다 그러면 일반 전표에,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이 있네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여러분이 판단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이 있는 회계상 거래를 일반 전표에 처리할 수도 이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거, 관련 없는 거. 죄송합니다. 오락가락.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없는 것은 일반 전표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있는 것은 매입 매출 전표에. 지금 2번에 2.1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나눠. 그래서 전표, 지금 이 전표 관리에서는 이게 핵심이다. 이거. 그다음에 증빙 서류 관리. 우리 증빙이라는 건 뭐예요? 현금 영수증 또는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세금 계산서, 계산서, 이런 것들이 우리 증빙이다. 우리 세금 계산서와 영수증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죠.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290페이지에 필요 지식을 한번 볼까요? 일반 전표 입력에 관한 필요 지식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이 발생하면 증빙 서류를 보고 회계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어 입력하는 메뉴이다. 근데 약간 여기에 좀 오류가 있네요. 자산, 부채, 자본에만 변동이 있을 때 입력합니까? 뭐가 하나 빠졌어요? 수익과 비용도 빠져 있죠.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을 해도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우리가 회계상 거래라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이나 수익과 비용의 증감이 생기면 우리가 이걸 회계상 거래라고 그래요. 다만 그러한 거래 중에서 부가가치, 앞에서 말했듯이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이 없으면 일반 전표에 입력한다. 이거. 그래서 일반 전표에서 입력된 자료는 전표가 분계장으로 가고 그것이 다시 총계정 원장으로 갑니다.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장부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필요한 내용을 조회나 출력해 볼 수 있어요. 프로그램으로 회계 처리함에 있어서 전표 입력은 가장 핵심적인 작업입니다. 아주 중요한 작업이죠. 전표 입력.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없는 거래를 입력하는 메뉴예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 없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연습을 하는 게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 없는 것들만 앞에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된다. 자, 여기 입력 방법, 날짜, 거래처 코드 이런 거는요. 이거 읽어보는 건 너무 따분한 일입니다. 직접 실습해보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알게 되니까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아주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패스 지나가시고, 일반 전표에는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입력할 수가 있어요. 출금 전표를 선택할 때는요, 구분란에다가 우리가 1이라고 할 겁니다. 1.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대변에 현금이 입력돼요. 출금이라는 게 뭐예요? 돈이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딱 입력돼 버리니까 우리는 한쪽 차변만 입력하면 되죠. 자, 입금 전표는 구분란에다가 우리가 2라는 번호를 입력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차변에 현금이 딱 입력돼 버려요. 여러분, 입금이라는 게 뭐예요? 돈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현금. 그럼 우리는 대변 항목만 입력하면 되죠. 대체 전표는 뭐냐? 이거는 출금도 아니요 입금도 아닌 겁니다. 그러면은 차변은 3번, 대변은 4번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을 할 거예요.
출금전표, 입금전표, 대체전표 구분해 가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죠. 여기 수행 내용 1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참고하여 출금전표, 입금전표, 대체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1번 출금전표를 작성하라.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영수증이 하나 있어요. 8월 2일 날. 딱 보니까 현금 영수증이네. 부가가치세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SK 성동주유소 네, 부가가치세가 있다. 아,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왜 일반 전표 연습 문제로 나왔지? 짐작을 해보니까 주유소니까 기름 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휘발유. 휘발유는 어디다 넣는 거예요? 승용차에 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가가치세 이론 배울 때 업무용 승용차에 유지와 관련된 비용 또는 승용차 구입과 관련된 거 그것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그랬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영수증에 있어도 일반 전표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반 전표, 출금 전표로 해라 이렇게.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이 영수증이 무슨 영수증이다 하는 게 옆에 설명이 쭉 있어요. 관리부의 업무용 승용차, 그렇죠? 승용차에다가 주유하고 주유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현금 영수증인 거죠. 수행 1번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자, 현금이 대변에 가는 거니까 출금 전표가 딱 적당하다 하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부가세는 분개하지 말고 요 합계 28,000원으로 분개해야 돼요. 이 부가세 공제 못 받는 거니까.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처음 하시는 분 잘 따라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일반 전표 입력 여기 있습니다. 전표 입력의 첫 번째 메뉴. 자, 클릭하시고. 그러면 맨 위에 날짜를 입력하는데 연도는 생략합니다. 연도 생략하고 월일만 입력해요. 예, 전표에 보면 몇 월 며칠로 되어 있어요. 8월 2일로 되어 있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세요. 여기다가 8 하고 엔터 치면 1로 넘어갑니다. 2일이니까 2 하고 엔터 치면 밑으로 내려옵니다. 날짜도 매우 중요하니까요. 날짜 정확히 입력하시고. 자, 아까 구분에다가 출금 전표는 구분이 1이다 그랬죠.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외우지? 밑에 다 나와요. 네, 메시지에 보시면 1번 출금, 2번 입금 밑에 메시지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출금 전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1번 입력하시면 여기 구분에 출금 이렇게 보이면서 대변에 현금이 딱 들어가 있어요. 대변 금액을 입력할 자리에 현금이다 하고 딱 미리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코드, 계정 코드는 여기 차변에 들어갈 금액의 계정 코드를 넣는 거예요. 왜냐? 대변은 이미 현금으로 정해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승용차에다가 기름을 넣었다 그러면 무슨 우리 판매 관리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좀 관리부의 승용차니까 계정 과목이 뭘까요?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입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코드 안에다가 한글로 차량 두 글자 입력하시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은 차량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계정 도움말이 여기 쫙 나옵니다. 자, 차량 유지비가 이렇게 많아요. 4개가 있죠. 자, 제조원가 아니니까 500번 아니고 600번 아니고 700번 안 쓰는 거라고 그랬고 관리부 거니까 판매 관리비 800번 때 써야 돼요. 그래서 822번 선택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이 822 차량 유지비 하고 계정 과목이 결정이 돼요. 자, 거래처를 코드로 넣는다는 것은 거래처 관리가 필요하면 넣는데 혹시 코드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코드에다가 영어로 SK 한번 입력해 볼까요? SK. 만약에 거래처 코드가 있다면 SK 하면 딱 목록이 나와야 돼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래처 등록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한글로 여기다 써주세요. SK 성동주유소 써주시고 엔터. 자, 저교의 지금 이 좁은 칸이 저교의 번호를 밑에서 고를 수 있는 겁니다. 유류대 지급, 차량 유지비 지급, 수리비 지급, 뭐 있는데 1번이 딱 맞죠? 유류대 1번. 그러면 엔터 치면은 한글로 입력 하는 것보다 좀 빨라요. 그러면 커서가 어디로 왔어요? 차변란에 와 있죠? 여기다가 금액을 입력하면 돼요. 자, 영수증의 금액이 얼마예요? 28,000원이죠? 28 플러스 28하고 플러스 한번 툭 치면 동그라미 빵빵빵 나오죠? 엔터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밑에 분계가 이렇게 보입니다. 밑에 분계가 차변, 이 왼쪽이 차변이죠. 차변 28,000원이 뭐예요? 차량 유지비 822번. 대변의 현금이 뭐예요? 네, 대변의 현금 28,000원. 네, 아까 우리 대변 입력하지 않았죠? 그냥 여기 구분을 출금이라고 하면 대변의 현금은 자동으로 입력된다. 이게 출금전표 입력하는 방법. 이게 숙달이 되면 눈 감고도 입력하는 거예요. 따다닥따다닥. 네, 그래서 아직 이 프로그램에 서투신 분은 입력하는 연습하시고, 자, 입력했다, 내가 지워야 되겠다. 아주 간단합니다. 전표 앞에 여기 체크박스, 내가 잘못해서 이거 연습으로 해봤어요. 지우고 싶어요. 앞에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상단에 있는 여기 휴지통 보이죠? 삭제. 그리고 현재 체크된 데이터가 한 건이 존재합니다.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하면 지워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안 지울 거예요. 취소하면 남아있게 됩니다. 예, 지울 때는 그렇게 해서 지워주시면 돼요. 네. 자,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TAT 2급 실습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재의 293페이지 일반전표, 입금전표 문제부터 쭉쭉쭉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